네, 안녕하세요. 자, 교재 256페이지의 연습 문제 있죠? 이걸 좀 풀어볼게요. 근데 혹시라도 그 강의가, 그 앞에 강의가 페이지가 좀 안 맞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미리 그 찍은 강의라 가지고 페이지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수강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있으셨어요? 네. 네. 아마 내용이나 책의 순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네, 혹시라도 좀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찍으려면 시간이 좀 덜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앞에 했던 것 중에서 그 부분이 하나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253페이지에 면세 대상 있잖아요. 그 면세 대상 중에서 동그라미 6번에 분유 있죠. 분유가 면세인 거는 맞아요. 예, 분유는 면세인데 그 예전에는 액상용 분유는 과세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액상용 분유도 면세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뭐 그거 말고는 그 책의 페이지만 다를 뿐이지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빨리 찍을게요. 자, 256페이지 연습 문제 볼게요. 1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 쉬운 거죠. 4번이 답이 되겠고, 그 4번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빨간 딱지 붙은 경우라고 썼죠. 여기 답이 되겠고,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 보세요.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증여세 납부 시에 물납하는 경우에도 면세 재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다. 네, 조세의 물납은 과세 거래 아니다라고 했었죠. 3번 직매장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교부무가 면제된다. 1번이 틀렸죠. 원래 간지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무가 면제되나 그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거는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한다라고 썼죠. 저는 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간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작작짝 찍찍 1번이 답이겠죠.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직장체육비, 직장연회비는 간주공급이 아니다라고 했었고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요거는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사용하는 거 있죠.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가공급이잖아요. 자가공급은 저는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 경우 면세에 전용한 경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전용한 경우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그 세 가지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라고 썼죠. 2번 판매용 휘발유를 대표자의 개인용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판매용 휘발유인데 판매용 휘발유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매입세 공제 받은 물건을 개인용 차량,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이게 개인적 공급이죠. 이건 간주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내야 되는 거고 3번에 수선비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데 그 회사의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4번에 광고 선전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간주공급이 아니다라고 썼죠. 답은 2번이 되겠고 6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에요. 상폭권의 양도,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권리죠. 각종 권리는 무형자산이잖아요. 무형자산은 무채물에 해당이 돼요. 재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2번에 뭐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 3번에 특허권의 대여, 이건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는 용역의 공급이고 4번에 건설업의 건설 용역이 있는데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라고 했었죠. 7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지에 해당하는 것은 1번에 생산직 근로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지급하는 경우 작작짝 찍찍은 간주공급이 아니다라고 했었고 2번에 택배회사가 영업용 택시로 취득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경우잖아요. 얘는 간주공급이 맞죠? 자, 8번 볼게요. 8번에 부가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 운반 트럭의 주유소의 경유를 무상으로 주유하는 경우 뭐 이거는 문제가 없죠.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거잖아요.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9번 볼게요. 9번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틀린 것을 1번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겠죠. 영세율 적용 대상 맞고 2번에 외국 항행 사업자가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행위 요걸 일단 넘어가요. 3번 수출 대행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출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대행이탁 수출 수수료는 부가세가 붙는다라고 썼죠. 답은 명확하게 3번이 틀렸어요. 10번 다음 중 그러니까 2번 9번에 동그라미 2번은 몰라도 되고 동그라미 3번이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에요.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의 영세율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세요. 2번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그건 아니죠.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라고 썼죠. 자, 다음 페이지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2, 3번을 읽어보면 맞는 말이고 4번에 영세율과 면세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게 틀렸죠? 영세율은 부가세 신고해야 돼요. 면세만 안 하는 거예요.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답이 3번이겠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외국이잖아요. 국외로 나가는 거니까 영세율 맞고 그 다음 13번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의 토지의 공급 이 면세예요. 2번의 고속철도 여객 운송 용역 KTX는 과세예요. 답은 2번이 되겠고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는 3번이 답인데 산후조리원은 면세예요.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료가 몇 개인가? 수돗물 면세죠. 유연탄, 무연탄이 면세이지 유연탄은 과세예요. 시내버스 운송 용역 면세예요. 복권 면세죠. 그 다음에 수집용 우편은 과세죠. 그 다음에 토지는요. 토지는 면세. 세무산 용역은 과세예요. 그럼 면세가 되는 거는 수돗물, 시내버스, 복권, 토지 해서 4개가 답이 되겠네요. 자, 16번에 다음은 부가세법상 부동산의 임대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세 여부에 대한 설명 중 면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가 국민주택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임대 주택의 임대는 무조건 면세라고 썼죠. 가는 면세가 맞고 나의 상가형 토지의 공급 상가와 관련된 거니까 상가와 관련된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토지 있죠. 땅은 무조건 뭐예요? 땅을 파는 거는 면세라고 썼죠. 다 토지의 임대는 과세라고 썼죠. 라 국민주택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공급 이거는 과세예요.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된 거는 빌리는 거는 큰 집 작은 집 상관없이 전부 다 면세이나 큰 집을 파는 거는 양도할 때 있죠. 전용 면적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라고 했어요.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맞는 말이죠. 2번에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면세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어요. 맞는 말이긴 해요. 자, 근데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는 거지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긴 내야 돼요. 자, 3번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하나여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승인을 요하지 않죠. 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 18번 부가가치세법상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1, 2, 3번 읽어보면은 맞는 말들이고 4번 보면 면세 포기한 사업자는 면세 포기한 가세 기간에 다음 가세 기간부터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년간 제한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자,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도 맞고 3번이 틀렸죠. 토지의 매매와 임대는 모두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토지의 매매만 면세예요. 임대는 과세예요. 자, 2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거래는 1번 쌀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김민국 씨는 쌀을 식당에 판매했다. 쌀은 면세예요. 2번 부동산 임대업자인 김임대 씨는 사업용 건물의 상가를 포괄 양도하였다. 대리납부는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가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라고 썼죠. 3번 페인트를 판매하는 김사업 씨는 매입세 공제를 받고 구입한 상품인 페인트를 친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이건 개인적 공급이죠. 개인적 공급이기 때문에 과세 거래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에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김판매 씨는 거래처로부터 판매 장려금 100만 원을 금전으로 수령하였다. 이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판매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무시, 현물로 지급한 거는 간주 공급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한 거잖아요. 이 현금으로 받은 거네. 현금으로 거래되는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2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세 및 면세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기억에 주된 공급이 가세 거래인 경우 부수 제한 또는 용역은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이에요. 그럼 부수 제한 또는 용역의 가세 여부는 과세가 맞죠? 그냥 주된 공급이 가세이면 부수가 면세다. 그래서 주된 걸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과세 받고 티귿은 주된 게 면세니까 면세가 돼야 되겠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해서 공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뭘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주된 걸 따라간다라고 했었죠. 주된 게 가세면은 부수도 가세. 주된 게 면세면은 부수도 뭐예요? 면세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답이 몇 번이에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가세 대상 거래는 1번의 컴퓨터 교재와 그에 부수되는 CD를 함께 판매한 경우 주된 게 지금 뭐예요? 주된 게 면세죠. 책이니까. 그럼 부수되는 것도 뭐예요? 면세가 되겠죠. 무조건 주된 걸 따라가는 거예요. 2번. 주주에게 대하여 출자 지분에 반한 대가로 제품인 꽁치 통조림으로 지급하는 경우 요거는 가세 거래가 맞죠. 출자 지분에 반한 대가라고 했는데 그 대가로 그런 거 진짜 몰라도 되겠고 그냥 꽁치 통조림을 줬잖아요. 줬어요. 그러니까 재화를 공급한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가세 대상 거래가 맞다라는 거. 자, 3번 헬스클럽에서 고객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은 경우. 근데 이건 물건 판 건 아니죠. 돈만 받은 거단 말이에요. 4번 의료공장에서 유형자산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하는 거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면세라고 했어요. 면세.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2장 가세 대상 영세율 및 면세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어봤고 이제 제3장 볼게요. 세금 계산서 및 공급 시기가 있는데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263페이지 펴보세요. 자, 263페이지 세금 계산서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가 뭐냐?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갑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 여기 을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갑법인이 을법인한테 상품을 팔았어요. 자, 얼마에 팔았냐면요. 10억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부가세 얼마 받고 나와요? 1억 원 받겠죠. 그럼 갑법인 입장에서는 매출 세액이 얼마냐? 1억이죠. 자, 을법인 입장에서 매입세액은 얼마가 되느냐? 매입세액은 1억 원이 되겠죠. 그럼 갑법인은 부가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을 법인은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세무사 가가지고 그냥 부가세 돌려달라고 하면은 세무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실제로 부가세를 냈다라고 하면은 그 냈다라고 하는 증거 서류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증거 자료. 그 증거 자료가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상품을 이렇게 팔았다라고 하면은 각 법인이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종이를 발행을 할 건데 2장을 발행해요.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이 종이에 보면은 공급가액 10억 원에 부가세 1억 원, 공급가액 10억 원에 부가세 1억 원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 한 장은 각 법인이 가져갈 거고 판매자가 하나 가져가고 구매자가 다른 한 장을 가져갈 거단 말이에요. 그럼 각 법인은 여기 있는 내용대로 부가세 신고해야 되겠고 을 법인은 여기 적혀있는 금액인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이 세금계산서 2장이 동시에 들어오겠죠. 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랑 그 다음에 구매자가 구매하면서 받아온 세금계산서 2장이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이 2장이 동시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됐다라고 해서 세무사에서 전화가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을 안 할래, 세금계산서 신고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자기 매출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을법인은 무조건 돌려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법인은 세금계산서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은 그 매출은 속일 수 없는 매출이 되니까 요 징빙은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징빙 중에 하나겠죠. 자, 263페이지 거기 보면 먼저 나오는 게 세금계산서의 종류가 나오죠. 그럼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거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류. 먼저 정규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금계산서는 이 정규세금계산서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 정규세금계산서의 종류는 크게 2가지.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3가지, 크게 3가지 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수입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요 종류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 263페이지 있잖아요. 거기는 그림처럼 생겼어요. 거기 보면은 상단에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있고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세금 계산서는 공급받는 자하고 공급자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정규 세금 계산서 말고 그 넓은 의미에서는 영수증도 세금 계산서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요. 영수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두 번째 현금 영수증. 세 번째 간이 영수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보면은 부가세 얼마인지 찍혀 있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세금 계산서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고 현금 영수증도 거기 보면은 부가세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세금 계산서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죠. 간이 영수증이 있는데 간이 영수증은 거기 뭐 부가세가 얼마냐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식당 가려고 하면 식당 가서 영수증 하나 끊어주세요 하면은 영수증 하나 써주죠. 거기에는 이렇게 물건값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쓰여 있어요. 그럼 요 금액 있잖아요. 요 금액을 요거로 추론하면 부가세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 영수증도 부가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세금 계산서의 범주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좁은 의미의 세금 계산서는 정규 세금 계산서만을 이야기하는데 넓은 의미의 세금 계산서는 영수증까지도 세금 계산서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정규 세금 계산서 중에서 이 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이 세금 계산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이는 263페이지 상단의 그림이고 그 중에서 그 세금 계산서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번에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죠. 이건 상식적으로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데 필요적 기재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있어야 되고 공급받는 자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돼요.
요 5가지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은 그거는 세금계산서로서의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용어 하나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있죠. 공급가액은 부가세 뺀 금액을 이야기하고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작성연월일이 있죠.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작성연월일하고 작성연월일하고 공급연월일은 다른 말이에요. 공급일은 다른 말이다. 아니. 발행일은 다른 말이다라는 거. 작성연월일은 뒤에서 배울 공급 시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날을 이야기하고 발행일은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행한 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정규세금계산서의 종류 중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요거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 그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수입세금계산서는 물건을 수입할 때 세관으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가 수입세금계산서인데 이 세 가지 다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단지 세율이 0일 뿐이고 얘는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다라고 해서 명칭만 그냥 수입세금계산서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책 계속 볼게요. 264페이지 3번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죠. 요즘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을 많이 해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뭐냐? 법인이 있다, 갑사가 있다. 을사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돼요. 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이 발행을 할 때 메일 형태, 전자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를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다라고 해요.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은 발행했다라고 하는 내역을 세무서에다가 반드시 전송을 해줘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발행한 자는 그 밝은 명세, 전자세금계산서 밝은 명세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 밝은 명세 전송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만약에 4월 15일이다. 발행일 다음 날인 4월 16일까지는 반드시 전송이 돼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그 발행했다라고 하는 명세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 전송일은 바로 그 다음날까지 전송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발급 대상은 누가 있느냐?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자. 자, 법인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만약에 이 의무 발급자들 있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얘들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산세가 있어요. 가능은 한데 발행은 가능해요.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가산세가 몇 프로가 있냐면요. 1%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전자로 발행해야 되는데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한 금액 있죠. 공급가액의 1%만큼이 가산세로 부과가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밝은 명세는 언제까지 전송해야 된다라고요? 발행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날까지 밝은 명세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라고 하는 그 밝은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 내용이 거기 3번에 있죠. 전자세금계산서에. 그 다음에 4번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가 있는데, 자, 우리 사업자 있잖아요.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과세사업자하고 뭐가 있었어요? 면세사업자가 있고, 과세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자, 그럼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돼요, 안 돼요? 얘는 절대로 발행이 안 돼요. 얘는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뭘 발행해야 되냐면요.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절대로 안 돼요. 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와 관련된 규정을 간소하게 해주기 위한 거라고 썼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가 쉬운 건 아니단 말이에요. 복잡해요. 그리고 복잡한 업무를 간이가세자한테 부담을 시키면은 장사할 때 이제 장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시키면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중에서 일반가세자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런 내용이 4번에 있죠. 그 다음 5번에 발급 대상이 있는데 요건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거기 264페이지 하단에 5번에 발급 대상이 있는데 그 원칙 있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은 원칙적으로 뭘 발행해야 되냐면요. 자, 원칙은 정규세금계산서 발행이에요. 그 정규세금계산서의 종류에는 뭐 세금계산서, 영세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거니까 일반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아니에요. 이걸 일단 좀 뺄게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원칙적으로는 10%짜리 물건이면은 세금계산서, 0%짜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자, 그다음 예외적으로 뭘 발행을 할 수도 있냐면요. 자, 예외적으로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들 있죠. 네,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들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이러한 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요. 그래서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들은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다. 자, 그 다음에 아예 증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면제가 되는 경우. 자,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인데 끊어서 외우세요. 택시, 소매, 모기미, 입장권. 그 다음에 간주자 들어가는 거 2개. 간주공급, 간주임대료가 있어요. 자, 여객운송업. 택시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택시 타시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던가요? 아니죠. 안 해주죠. 근데 택시를 탄다 하더라도 영수증 끊어주세요 하면 영수증 발행을 해줘요. 근데 영수증을 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그냥 소매업.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소매업자다라고 하죠. 기본인데 도매업 있죠. 도매업이 있고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는데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소매업자다라고 하고 소매업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도매업, 도매업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도매업자다라고요. 도매업자라고요. 사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를 도매업자다라고 하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를 소매업자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소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돼요. 근데 영수증은 발행해도 돼요. 그 다음에 모기미, 목욕 이발 미용업. 목욕탕 가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좀 웃기지 않아요? 머리 깎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좀 웃기죠? 네, 그래서 모기미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예요. 근데 영수증은 발행해달라고 하면 발행은 해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경우에 발급을 안 하잖아요. 그때는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가 그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도 발행을 안 했다 해가지고 가산세가 있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장권 발행 사업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영화관 가시죠. 극장 가가지고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영수증을 발행해달라면 발행해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외우세요. 여객운송업, 소매업, 모기미, 입장권. 자, 그 다음에 간주공급하고 간주임대료. 간주공급은 공짜로 주는 거인데 공짜로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좀 말이 안 맞죠? 간주임대료. 이건 뒤에서 배울 건데 이것도 중요해요. 2가지. 간주자 들어가는 2가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 면제 대상인 사업자들 중에서 소매업자는 면제인데 도매업 있죠. 도매업은 교부해야 돼요. 그다음 간주공급 있잖아요. 이건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만출 있잖아요. 얘만 좀 특이하다라고 썼죠.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교부해야 된다. 두 가지 또 알아두세요. 자, 근데 교재 265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자, 26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하단에 별표 1 있죠? 거기 보시면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중 공급받는 자가 요구 시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가 있는데, 자,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은 그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고 영수증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썼죠. 자, 근데 얘들 있죠. 얘들만 일단 볼게요. 업종이 많은데 이 네 가지만 볼게요. 이 네 가지 사업자들은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고 발급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에요. 여객 운송업이나 소매업, 모기미, 입장권 발행 사업자들, 얘들은 발행해도 그만, 영수증을 발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지 마음이에요. 자, 근데 요 중에서 소매업자 있죠. 소매업자. 자, 소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요구를 하잖아요. 사업자가 요구하면은 그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소매업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문방구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방구 가셔가지고 그 소모품 있잖아요. 사무용품을 사고 난 다음에 사업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겠죠. 그 산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소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그때는 교부해야 된다라는 거. 얘네들은 절대로 안 돼요. 여객 운송업, 모기미, 입장권 발행 사업자들, 얘들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들이에요. 왜냐면은 이러한 사업자들은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주로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영세율 있죠. 영세율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요. 해외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세금계산서 받으면은 쓸모가 없죠. 찢어버리겠죠. 그래서 영세율의 경우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예요. 근데 여기 예외가 있죠. 단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어떤 거를 발행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교부해야 된다라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얘는 어떤 경우라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보통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회계일급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재 265페이지 있죠? 265페이지까지 아니네. 265페이지는 아직 안 했고 264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65페이지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나오죠.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되느냐?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공급 시기가 있는데 요때가 뭐가 되느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날이 된다. 자, 그래서 원칙 보면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공급 시기를 알아야 되겠죠. 책에 밑에 보면 공급 시기가 나와 있는데 그부터 먼저 볼게요. 거기 보시면 1번에 재화의 공급 시기에 일반적인 경우에 동그라미 1번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 물건을 넘겼을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2번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근데 건물 같은 거를 판다라고 하면은 건물을 뚝 떼가지고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건물은 언제 넘어간 걸로 돼요? 언제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냐면요. 그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이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가 있는데
1번의 현금 외상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그 2번의 장기 할부 판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있죠. 두 가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먼저 장기 할부 판매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는 물건을 팔아요. 자, 인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대금을 후불로 받는 거를 할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짜리인 거를 장기 할부 판매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건을 판 거는 X 1년도 4월 1일 날 팔았고, 그 다음에 할부금은 6개월마다 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10월 1일, 그 다음에 X 2년도 6 다음 얼마죠? 예, 요거는 3월 31일이고, 또 6 다음 얼마가 되지? X 2년도 9월 30일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요. 그럼 물건을 판 날로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할부금이 만약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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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물건값이 30만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짜리인 거, 요 기간이 1년 이상인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장기 할부 판매다라고 합니다. 요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언제가 되냐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끊기느냐? 물건을 판 날마다 끊겨요. 아니, 물건을 판 날이 아니라 대금 그러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돈을 받기로 한 그 날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X 1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공급가액 10만 원에 부가세 만원짜리가 끊길 거고, 그 다음에 X 2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공급가액 10만원에 부가세 만원짜리가 끊기고, 그 다음에 X 2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공급가액 10만원에 부가세 만원짜리 세금계산서가 끊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때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를 볼게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자, 얘는 물건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인데, 계약금을 X 1년 4월 1일 날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중도금이 X 1년도 8월 10일이었고, 그 다음에 잔금일이 X 1년도 11월 30일이었다라고 하면은, 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짜리인 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짜리인 거를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다라고 해요. 그럼 잔금을 치르면은 물건이 인도가 되겠죠? 자, 이걸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다라고 하는데, 얘도 공급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5만원, 중도금은 10만원, 잔금은 20만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이 경우에도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이 날짜 X 1년도 4월 1일자로 하나 끊길 거고, 금액이 5만원에 부가세 5천원이겠죠. 그 다음에 X 1년도 8월 10일자로 하나 끊겨요. 또 얘도 공급가액 10만원에 부가세 만원 이렇게 끊길 거고, 그냥 잔금일이 있죠. 잔금일이 X 1년도 11월 30일이면은 공급가액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 이렇게 끊기게 될 거예요. 자, 요게 뭐가 되냐면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돼요. 근데 딱 봐도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할부 판매는 물건을 넘겨요.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대금을 후불로 받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
돈을 다 내야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선불로 돈을 줬을 때 그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부 판매는 1년 이상짜리인 거고 중간 지급 조건 판매는 6개월 이상짜리인 걸 이야기해요. 구분 잘 하세요.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라는 거. 참 계속 볼게요. 거기에 장기 할부 판매 받고 옆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일을 진행을 하는데 광고 제작을 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20%가 진행이 됐을 때 돈을 20만 원 주기로 한 거고 80%가 진행이 됐을 때 돈을 60만 원 주기로 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가 돼요. 이때도 공급 시기가 20%가 진행이 딱 됐을 때 그 날짜로 세금 계산서가 끊기겠죠. 또 80%가 됐을 때 그 날짜로 또 세금 계산서가 끊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의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조건자 붙은 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동그라미 4번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가 있는데 재화의 공급이니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자, 그다음 간주 공급이 있는데 간주 공급은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타사합장의 반출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사업상 증여한 개인적 공급은 공짜로 준 때, 증여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한 때, 그 다음에 이외의 간주 공급은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라는 거 또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무인 판매기가 있는데 요거는 돈 꺼내 갔을 때 현금을 인지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그냥 7번에 수출이 있죠. 수출은 산적일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수출의 경우에는 환율을 산적일 날에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뭐 그런 거 배울 거단 말이에요. 공급 시기가 산적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8번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이건 재무회계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2번 용역의 공급 시기를 보시면은 1번에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이 있죠. 이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설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돈 주죠. 그래서 일을 다 했을 때가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2번에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거나 재화랑 똑같고 그 다음 3번에 간주 임대료가 있죠. 요거는 중요한데 나중에 간주 임대료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동그라미 4번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도 간주 임대료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267페이지에 3번의 재화 수입의 경우 공급 시기가 있죠. 거기 1번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인치한 때, 가져갈 때를 이야기해요. 가져갈 때가 수입 시기가 되겠고 2번에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로 공급 시기가 있는데 이거는 세무 2급에서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 265페이지로 가세요. 265페이지 상단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요거 계속 볼게요. 자, 원칙은 언제 발급해야 된다라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특례가 있는데 이 특례는 제가 좀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거기 265페이지 상단에 그 발급 시기 보면은 자,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언제 교부를 해야 되냐면요. 자,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날에 교부를 해야 돼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예외적으로 먼저 교부하는 거 선교부가 가능해요. 먼저 교부가 가능한데 선교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며칠 이내에 수령해야 되냐면요. 대가를 7일 이내에 수령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공급 시기 이전에 먼저 교부하는 게 가능한데 선교부가 가능하려면은 대가를 반드시 7일 이내에 수령해야 되겠고 후 교부도 가능해요. 공급 시기 이후에 교부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건 어떤 경우냐? 월합계 세금 계산서인데 잉여골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잉여골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 연 월 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거. 이것도 가능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월합계 세금계산서인데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좀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번거로운 업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그 거래처가 동일 거래처가 있을 때 1월 한 달 동안 3건의 거래가 발행했다고 할게요. 1월 5일 날에 10,000원짜리에 1,000원짜리 하나가 있었고 부가세 1,000원. 그다음 1월 10일 날에 공급가액 2만원에 부가세 2,000원짜리 거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월 15일 날에 공급가액 3만원에 부가세 3,000원짜리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일별로 세금계산서를 매일 발행하면은 그 회계 담당자가 일이 너무 많아져요. 언제 다 하고 앉아있어요, 발행을. 그래서 똑같은 거래처다라고 하면은 한 달치를 합해서 잉여월의 공급가액을 합해요. 합해가지고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로 하여, 발행일이 아니라 작성일로 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면은 1월 31일이죠.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를 1월 31일로 하여 이 금액을 합해요. 만원, 2만원, 3만원 합하면 6만원이죠. 공급가액 6만원에 부가세 6,000원.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다라고 하고 발행은 언제까지 하느냐? 다음 달 11일 2월 10일까지 발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잉여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다음 달 11일 2월 10일까지 발행 가능한 거. 요게 후교부. 자, 이거 월합계 세금계산서인데 보통 실무 가시면은 세금계산서는 다 이런 식으로 발행이 돼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은 후교부에서 사업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사업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억의 거래처별로 잉여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근데 그 발행일이 아니라 거기를 작성일자로 작성 연월 일로 하여로 좀 바꿔주세요. 자, 그거를 바꾼다는 게 못 바꿨네. 물론 발행일자 좀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의미가 좀 잘못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작성 연월일로 좀 바꿔주세요. 발행일자가 아니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니은의 거래처별로 잉여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것도 발행일자가 아니라 작성 연월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게 더 정확한 의미니까요. 자, 그걸 뭐냐? 니은은 뭐 별 의미는 없는데 이 기간을 쪼갤 때 있잖아요. 1월달 내에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를 묶어요. 요 10일치에 대한 거 요거를 합계하여 1월 10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인 2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거, 요것도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서 잉여월 내에서는 마음껏 마음대로 묶으면 돼요. 그냥 묶어가지고 합계해가지고 발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날짜 지정은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묶을 때 이건 안 돼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런 식으로 묶는 건 안 돼요. 묶을 때는 한 달치, 1월 한 달치, 2월 한 달치, 3월 한 달치, 그런 식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후교부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을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후교부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날짜가 1월 31일이죠. 그 다음에 발행일은 언제예요? 2월 10일이죠. 자, 이 경우에는 작성일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연월일이 1월 31일인 거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발행일은 언제가 돼요? 2월 10일이 되고 있잖아요. 작성 연월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문구를 좀 바꾸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구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안 썼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뀌고 난 뒤로부터는 이런 명칭이 명확해졌거든요. 그래서 법이 옛날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정확한 말은 거기 아까 제가 발행일을 작성 연월일로 바꾸라 했잖아요. 거긴 작성 연월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미도 좀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추가 설명 좀 더 드려볼게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1월 31일 기준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늦어도 언제까지는 발행을 해야 돼요? 이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발행이 되어야 돼요. 예, 발행이 안 되면 안 돼요. 자, 근데 2월 10일까지 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국세청에 전송이 돼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발행일 다음 날인 2월 11일까지는 전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작성 연월일은 최대로 늦출 수 있는 기간이 그달 말일까지이고, 그달 말일에 대한 거는 언제까지 발행이 돼야 되느냐?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돼야 되겠고, 전송은 언제까지 돼야 된다라고요? 그 다음 날인 2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이 돼야 된다라는 거.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뒤에서 가산세를 배울 거예요. 가산세 배울 때 중요한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두셔야지. 근데 가산세 배울 때 그 개념이 흔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설명을 거의 다 했는데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거기 교재 267페이지에 수정세금 계산서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다음 시간에 26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요거 포함해서 할 건데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그 연습 문제 1번부터 거기 10번까지 일단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풀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